변호사들이 변호사 자문의 중요성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변호사지만 최근에 변호사 자문,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의뢰인분은 이제는 저랑은 굉장히 오래된 관계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워낙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사업도 왕성하게 하시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저런 송사도 많이 계시고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고소를 당했어요. 그 민사소송이랑 달리 형사소송은 이제 압박이 크니까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소장을 받고 나서 곧장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같이 이제 경찰서를 가서 조사 입회를 하고 조사를 여러 번 한 끝에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결정을 이제 받았죠. 고소 내용이 어떤 거였냐 하면, 이분이 부동산 관련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의 전매 절차를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분이 그 일을 직접 하실 건 아니고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제 프리랜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몇 분을 모시고 같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전매를 받아가려고 했던 분의 신용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그 전매가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지급했던 컨설팅 비용을 이제 반환해달라 뭐 이런 실갱이를 하다가 형사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이 컨설팅 역할을 했던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였고, 왜냐하면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혹은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등록되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는데, 공인중개사 위반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해서 이 고소인은 자기가 받은 서비스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피고소인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고소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은, 실제 계약과 행위는 이 의뢰인분이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일했던 이제 다른 분이 하셨는데, 이 고소인의 취지는 행위는 B가 했더라도 A가 B를 관리하는 상급자, 직원이었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A와 B를 함께 고소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러다 보니 법률상 금지되는 부동산 중개 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했고, 두 번째는 설령 이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더라도 B가 단독으로 알아서 행위를 한 거지, A는 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없기 때문에 A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변호를 했어요. 이런 점을 이제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담당 수사관님이 그런 관련 증빙 자료를 내달라라고 하고 이제 조사가 일단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 의뢰인분과 대책 회의를 했죠. 일단은 계약서가 중요하다. A와 B의 용역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인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본인 기억에는 이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라고 쓴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럼 좋다. 프리랜서라는 거는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든 계약서잖아요. 그 계약서를 일단 찾아보시고, 저는 저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법률적인 검토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리고 판례들을 이제 서치를 했죠. 그런 과정 중에 이분이 계약서를 보내왔어요. 이 계약서를 이제 카톡으로 받아서 봤는데, 계약서가 너무도 잘 쓰여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A 입장에서 B와의 관계, 사용자 근로자의 관계를 부정해야 되는, 실질적으로도 그랬고 증빙 자료, 유형의 자료로도 이거를 입증을 해냈어야 되는데, 이 계약서의 일단 제목부터가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는데, 그 계약서 내용 중에는 B의 출퇴근 시간 이런 것에 대한 A가 간섭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부터 B의 지위가 상호 독립적이고 이제 개별적이다라는 점이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계약서가 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잘 썼나 보다, 굉장히 훌륭한 증거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그 계약서는 바로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작성해서 그 대표님한테 제공했던 계약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이분께서 저한테 박진영의 경지에 오르신 것 같다, 뭐 이런 덕담을 이제 웃자고 농담으로 해주셨는데, 어떤 작곡가인지 모르겠는데 제 스타일을 너무 그대로 베낀 거예요. 시어가 누구니?
이거 그대로 베꼈다가 시어이가 정말 형이 만든 거잖아. 어쨌든 그의 부합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의견서로 냈고, 그 이후에 조사를 한 번 정도 더 했지만 결국은 이제 부송치 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분은 고소해서 무사히 이제 벗어날 수 있었고, 전 사건이 잘 마무리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변호 포인트를 고민을 하다가 중개사법 위반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뢰인이 굳이 중개사법 위반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보강 증거로 내기로 했어요. 그 보강 증거란 게 뭐냐? 제가 그 몇 년 전 일을 이제 더듬어 기억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보다는 이제 생리나 이제 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분명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이나 혹은 행정청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분께 조언을 드렸죠.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당장 따시지는 못할 테니까 대신에 그 대안으로 중개사 사무실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해 놓으셔라.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도 중개보조원 자격이 있으시니까 법적인 제한을 피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조언을 드렸고, 그때 조언을 드리다 못해 이제 제가 방법도 다 안내해 드리면서 마땅한 그때 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이제 쉽게 찾을 수는 없으니까 제 사업자, 제 공인중개사 사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하시게끔 해드린 거예요. 마침 이 고소 사실이 있었던 그때에도 제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중개보조원으로 자격이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할 동기도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부가적으로 제출해서 불송치 이유서에 보면 중개보조원 자격이 있는데 굳이 탈법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불송치 이유서에 근거로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잘 끝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변호사 자문의 중요성인데, 변호사 자문이 평소에 늘상 받으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측면이라든지 변호사를 뭐 또 쉽게 컨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잘 못 되고, 그렇지만 저와 이 의뢰인분은 어떤 나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 외적인 얘기도 이제 자주 하고 교류를 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전문가나 다른 의뢰인보다 좀 더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이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이분 주위에 있는 다른 이제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봐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도 사업 모델에서 혹은 이제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점이 문제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거죠. 결국은 그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하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자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뢰인의 자세 혹은 마인드셋, 마음가짐인데요. 이 대표님도 처음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실 때는 변호사 자문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셨어요. 단적인 예로 이분이 초기 사업에 다른 사업 관련해서 계약서가 필요해서 이제 초안을 써보시고, 이런 계약서를 맡기면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여쭤보셨는데, 비용을 듣고서는 이제 굉장히 놀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때 말씀드렸던 비용이 그렇게 과한 게 절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경험이 워낙 없으셨던 상태였으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는 상상을 못 하셨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분도 이런저런 경험을 겪으시면서 이제 송사도 겪고 하시다 보니까 자문을 차라리 초기에 받아서 좀 장치를 잘 해놓고 본인이 대비를 해놓으셨으면, 혹은 변호사 자문에 따라서 법적인 이슈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을 세팅을 해놓고 조심을 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됐던 사건에서 그 계약서를 쓸 때도 제가 비용을 말씀드렸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흔쾌히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성 있는, 성심성의껏 자기 일처럼 봐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도 법률 비용을 당연히 치르는 비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변호사 자문의 중요성을 제가 최근에 실제로 겪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큰 기업에서 큰 비용을 들여서 법무팀을 꾸리고 있잖아요. 삼성 같은 큰 기업은 그 안에 변호사만 몇백 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그런 큰 기업들은 경험을 통해서 법무팀의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이미 체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 민형사 사건, 법률 사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사건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 활동이 적었고 제한되었다는 말이고, 사회적 활동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필연적으로 법률 분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미리
미리 적절한 시점에 법률 자문을 받아두면 그 비용과 시간 이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